오늘 그 오후에 기재위에 조세법안 심사 소위에서 기재위 조세법안 심사 소위라는 것은 세금과 관련되는 규정을 만드는 법률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종교인에 대해서 이 과세를 하기 위한 이 법안이 오늘 소위를 통과했다. 그래서 이 47년째 해묵은 과제였던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종교인이라면 누굽니까? 목사님, 스님, 그 다음에 신부님, 뭐 이런 분들이 다 종교인에 속하죠. 그럼 그분들은 월급을 안 받느냐? 많든 적든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미만에 속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그분들은 세금을 낼 필요도 없을 거고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급을 한 500만 원씩 이렇게 받는다면 뭐 조그마한 중규모 교회라도 뭐 이 담임 목사님 되면 500만 원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인이 세금을 내듯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소득세를 그럼 그 부분을 어디에 하느냐? 기타 소득으로 넣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원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 언제부터 하느냐? 이게 조금 아디까리예요. 원래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던 것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참 국회의원들 꼼수 대단합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죠. 자, 이거 한다 그러면 목사님, 스님 뭐 다 로비할 거 아닙니까? 누가 네가 이거 하랬냐 하면 그 소위에 있던 사람들 표 달라고 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넘기고 또 내후년에 뭐가 있습니까? 대선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그러니까 총선 대선 넘기고 2018년 1월 1일부터 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고 그냥 뭐 그거 2018년 가봐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요. 뭐 이러면서 넘어가려고 하면서 또 명분은 종교인도 세금을 내게 우리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의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소득이 많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필요경비 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2에서 80%로 차등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 스님이다. 그러면 500만 원이다 하면 이제 그 스님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얼마를 공제해 주는가를 하겠다는 게 기타 소득은 이런 필요경비 공제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런 스님 활동, 목사님 활동을 하러 다니는데 차도 타고 다녀야 되고 또 차도 마셔야 되고 이렇게 또 쓰는 돈이 있으니까 이것은 일반 월급처럼 받은 게 전부 소득이 아니다. 여기에서 내가 필요경비를 써야 된다. 500만 원을 받았다면 자, 내가 신도 상담하는데 내 돈으로 차도 사고 이래야 된다.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적게 보면 한 200만 원 버는 사람은, 버는 스님은 한 80% 공제해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소득이 뭐 월급이 1000만 원쯤 받는 사람은 한 20% 정도를 뭐 공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제 비율을 이제 차등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공제하고 나면 남은 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종교인들이 겉으로 받는 월급과 실제 받는 월급이 좀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한국에 신도가 3, 40만 되는 교회의 목사님도 월급으로 따지면 뭐 한 달에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월급이 아닌 다른 걸로 이것저것 해가지고 많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 매덕을 버시니거나 몇십억을 버시니까 고급 소득차, 고급차, 벤틀리나 뭐 이런 걸 타고 다니시는 거 아니겠어요? 벤츠나 BMW나? 그래서 그분들을 갖다가 소득공제를 2에서 80%까지 해주고 나면 실제로 세금 낼 거에 좀 있겠는지 하는 것도 저는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의 경우 종교단체별로 선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우리는 아예 원천으로 그냥 징수하고 내를 받게 해주라. 이렇게 할 건지 안 그러면 개인별로 할 건지는 종교단체별로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인이 그래서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쟁이들은요 원천징수 아닙니까?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내가 어떤 직장에 가서 300만 원을 받으면 300만 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기 전에 미리 떼고 주잖아요. 근데 종교인들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해놓으면 각자가 알아서 내십시오 하지
각 교단에서 원천 징수를 결의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자진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학자금, 식비, 곧 교통비 등 실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했다. 이건 빼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계의 최대 우려점이었던 교회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 목사님이 자기가 실제 버는 것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 같아서 세무당국이 거기에 조사를 하려면 거기에 전체 헌금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 인건비로 쓰인 돈이 얼마고 이것저것이 얼마인지 뒤지지는 못하고 목사님 개인이 월급으로 받은 부분과 관련되는 장부만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신교계에서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가 법에 명시되면 정부가 목회자 개인이 아닌 교회 전체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제화에 반대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소득세법, 종교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 상정된다는 거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까요? 종교인들 중에 정말 가난하셔가지고요 돈에 관심이 없는 종교인도 많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소득을 버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세금을 매기고자 이런 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종교인도 일반 국민으로서 소득이 생기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범주에서 필요한 겁니다. 교회나 절에 있을 때 종교인이지 그분도 결혼을 하거나 또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부분에는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엄청난 소득을 올리면서도 종교인이라고 그런 미명하에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종교인도 과세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거는 액수가 얼마고 중요한 게 아니라 조세 평등의 원칙에서 국민은 누구나 다 세금의 앞에서는 공평하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세금이 있다라는 그런 원칙을 갖다가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통과된 내용을 보면 과연 세금을 제대로 낼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세금을 받기로 했다라는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요. 신도들이 열심히 좋은 데 쓰는 줄 알고 교회나 절에 돈을 갖다 주면 그 돈이 한마디로 일부 종교인들 배를 불리는 쪽에 쓰여지는 게 하나 두 개 봤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들을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사회 일에 감나라 판나라 하고 지금 그러는 것들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기왕에 세금을 좀 이기려고 하면 정확하게 좀 이겨야 되는데 국회의원들도 다 절이나 교회에 가고 있고 또 죽으면 천당이나 이런 데 가고 싶어 가지고 극락이나 이런 데 가고 싶어서 정말 종교인 앞에는 한없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했다라는 증거 남기는데 불과한 일을 했다고 봅니다. (20대) 청춘들이 고시원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쪽방에 가는데 요즘은 그걸 갖다가 고시원이라고 부릅니다. 고시원에 사는 사람 중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그나마 있던 사법고시도 로스쿨로 지금 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시원에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최저의 환경에서 주거에 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열악한 20대의 주거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의 소비자 보호원에 이 고시원 피해와 관련해서 6,500건이나 접수가 됐답니다. 이 고시원에 입주한 젊은 청춘들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중도 해지에 따른 이 환급 요구했을 때 돈 안 돌려주는 것, 즉 들어갔다가 내가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올 때 그 돈을 갖다가 보증금 같은 걸 이렇게 넣었다가 안 돌려주는 것, 그리고 계약 불이행과 보증금 반환 거부, 그리고 냄새나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갈 때까지 간 우리 사회의 가장 열악한 청춘들의 주거 현실이 고시원인데 이 고시원에서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부분은 근데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와 관련되는 이 법이라든지 제도가 보완되지 않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시원 계약의 경우 보통 1개월 단위 현금 일시불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70%인데요. 근데 고시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주인 만나서 계약서 안 쓰고 돈 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 달 선불로 주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걸 악용을 해가지고 이 고시원 주인들이 이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또 덩치기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가계부채와 주거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가계부채는 1166조를 넘어가서 이제 1200조를 앞에 두고 있는데, 문제는 전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석 달마다 조사를 하는데 3개월마다 분기별로 조사한 것 중에서 늘어나는 비중이 지난 3분기가 가장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역대 조사 이래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서울하고 수도권의 아파트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걸 예고하고 있다. 또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2, 3년 뒤가 부동산이 굉장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 건물이다, 이럽니다. 근데 제가 이 부동산 문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달 전에 부산에 무슨 6,800만원짜리 평당 펜트하우스가 분양이 되고 서울에서 4천만원짜리가 분양이 되고 없어서 못 판다는 기사가 있는데 뭔 이런 엉터리 기사가 있냐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또 언젠데 언론들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보도를 해놓고 지금 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또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을 사라는 겁니까? 말자라는 겁니까? 정부는 또 작년까지만 해도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라고 LVT니 DTI니 완화하고 그러다가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에 돈을 빌리면 거치기간도 없고 이자만 갚지도 못하고 이자하고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한 4억 빌리면 100만원씩 갚다가 이제는 200만원씩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에 관련해서 도대체 진실은 뭡니까? 정부나 당국이 신호를 보낼 때는 이 일관적인 신호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이 1166조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를 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이 가처분 소득 대비 그 정도의 가계부채는 감당할 수 있다,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미국의 금리가 1% 이상 쭉 올라갈 건데 올라가게 되면 이 가계부채 금리도 굉장히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에서 10에서 20%는 무너질 수 있고, 그러니까 원리금을 못 내고 터져버릴 수도 있고,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나머지 부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심각한 건지 심각하지 않은 건지도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집값이 올라가는 건지 집값이 내려가는지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이 개인들이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인데요. 전반적인 여건을 보면 정부가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발휘해서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부채만 늘어났지 이제는 더 받칠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계부채의 우려성을 심각하게 느껴서 조용히 후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건 정부의 정책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빚내서 집 사라 그러다가 이제는 빚내기를 쉽지 않게 만들겠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빚 못 낸다고 바꾼 거 아닙니까? 그건 뻔한 이야기입니다. 더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정부 스스로가 지금까지 나갔던 부채 중에서 심각한 부분이 많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자,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오른 집값으로 이자를 갖다가 내거나 원금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기 소득으로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값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자, 대부분의 언론은 부동산 가격이 활성화되도록
바람을 잡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때 부동산이 경기가 좋을 때는 TV나 신문의 대부분의 광고가 다 부동산이었습니다. 인터넷 포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가장 줄어드는 게 아파트 광고나 부동산 광고가 거의 없어졌죠. 텔레비에. 신문에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분양 광고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32만 채가 넘는 요 근래에 최대의 부동산이 지금 아파트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소득들이 지금 받쳐주는 상황이냐. 모든 통계가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 결국 가처분 소득으로 봤을 때 집을 살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가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 지금 5, 60대로 이렇게 나이가 많아져가는 이 장년층, 노년층들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집들을 팔아야 될 입장이다. 근데 젊은 세대가 그 집을 사줄 입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주거 형태가 오피스텔이나 원룸 이런 형태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다. 심지어 고시원이나 쪽방 형태로도.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아파트 형태의 주거가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는가? 자,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한국에만 100년이 있었다라는 전세가 지금 거의 없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월세로 대체되는 데에서 전세 월세 대체율이 한국은 굉장히 높아가지고 일반 은행보다 한 서너 배쯤 되지 않습니까? 전세금을 가지고 은행에서 받는 돈보다 월세를 받는 게 서너 배쯤 이익이 되니까 월세로 다 가고 있죠. 자, 전세는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지금 점점 귀해지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못 견디는 사람은 다시 월세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월세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비용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스타트부터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하거나 부모가 보태주지 못하는 흙수저들은 집을 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런데 흙수저가 대다수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갈지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16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에 종사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인구가 2016년을 기점으로 이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집값은 부동산의 오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를 둘러싼 논쟁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 정부는 어떤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은 굉장히 경제에 위험하다고 보고, 조용히 자기들은 부동산 대출 정책을 바꿔놓고 또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에서 발을 빼놓고는 민간에게는 그런 신호를 갖다가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갑론을박으로 자기 희망사항에 자기 처지에 따라서 부동산을 둘러싸고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정부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의 정책을 보고 각 개인들이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